자, 일단 이 소멸시효를 공부하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소멸시효에서 문제되는 건 특히 세 가지인데,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냐, 그 다음에 기간 몇 년이냐, 그 다음에 언제부터냐. 그래서 소멸시효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이냐, 기간. 세 번째는 그러면 기간을 해서 언제부터 10년이냐 이거죠. 기산점이 언제냐 이거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소멸시효의 대상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에요. 재산권만 소멸. 가족법상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를 않아요. 예컨대 내가 우리 아들의 친권자죠. 내가 친권을 장기간 방치했어요. 우리 아들 모른 척하고서 20년 살았어. 친권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지죠. 친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가족법상의 권리는.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원래 재산권만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그럼 재산권은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물권이 있다고 했어요.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물권이 있다. 그러면 물권은 뭐가 있냐?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이게 이제 물권인데,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배우구나.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의 종류는 법에 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은 딱 8개예요. 뭐가 있냐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개만 물권이에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그러면? 채권이지 뭐. 이것만 물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은 뭐고 소유권은 뭐고 지상권은 뭐고 도대체 뭐냐? 이거 물권법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잠깐 얘기를 하면 점유권은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상태만 보호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해요. 점유란 게 뭐예요? 되게 소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만 보호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나는 이 책을 점유해요 안 해요 지금? 점유하고 있죠. 난 이 책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죠. 나는 소유권도 있고 이 책에 대한 점유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도둑놈이 내 책 가져갔어요. 그러면 도둑놈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훔쳐가면 내 거야? 훔쳐가면 내 거야? 도둑놈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도둑놈은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죠.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 상태만 보는 걸 점유권이라고 해요. 난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난 이 건물의 임차인이죠. 난 이거 점유해 안 해요 지금? 점유하죠. 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본권. 이런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한 이런 걸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되게 완전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뭐냐면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이란 완전물권이라고 해서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4명의 집이 있어요. 내 집을 자유롭게 내가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임대 줘서 돈 받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뭐냐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사용수익 제한,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걸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뭐냐면 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담보물권은 그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어요. 이때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물건을 지상권이라고 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물건을 뭐라 하면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이죠. 대한민국 법자에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갑소유의 땅에 을소유의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소유의 땅에 을소유의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의 땅 위에 함부로 건물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뭔가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이거 채권이에요. 임대차 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게 해서 갑의 땅을 임대차 할 수도 있고 물권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를 하면 어떻게 되고 지상권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자, 임대차 기간이건 지상권 기간이건 예컨대 20년 했어. 2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근데 불과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아요. 근데 얘는 임대차 안에예요. 불과 3년 만에 팔았어요, 땅을. 그렇죠? 그럼 새로운 땅 주인인 병이 을 보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래요. 철거해야 돼, 말아야 돼? 응? 지금 얘는 뭐 했어? 토지, 임대차 했죠? 근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땅 주인 바뀌었죠? 새로운 땅 주인이 너 나가래, 건물 부시고. 부셔야 돼, 말아야 돼?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 당연히.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내가 처음에 뭐라 대인적 효력. 대인적. 나하고 계약한 사람한테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나 이 건물 임차인이죠. 나 임차인이에요. 나 채권자야. 이 건물 팔렸어요. 경매됐어요. 새로운 주인이 나보고 나가래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나는 이 건물 계약한 사람한테만 내가 임차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집에 아파트 살죠? 여러분 전세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세는 거기서 한 전세가 아니에요. 그건 임대차예요, 사실은. 임대차인데 만약에 집이 경매되거나 집주인 바뀌었죠. 새로운 집주인이 나보고 나가래. 그러면 일반적인 민법의 법리하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가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 바뀌거나 경매당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나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지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권과 채권이 시험 누가 이긴다고 했어? 물권이 이기잖아. 근데 얘가 말이야 지상권 설정했죠?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라고 했죠? 대세적 효력.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땅 팔렸다 하더라도 나 지상권자야 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고 철거하라고 철거했나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얘기하잖아. 채권은 계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나 대세적이다 라고 했죠. 그게 저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 건물 경매되거나 건물주 바뀌었을 때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처벌 받지 않는 이상은 너 나가 그러면 나 나가야 돼, 나는 일단. 근데 내가 이 건물에 전세권자죠. 전세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전세권 물권이잖아. 그렇죠? 건물 경매되거나 그랬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전세권자면 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상권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거의 없는데 지역권이란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원리를 지역권이라고 해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원리를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거의 없어요. 용수지역권 같은 게 대표적인데 갑땅이 있고 을땅이 있고 을이 여기 농사진다 이거죠. 여기 강이 흐르고 그럼 농사 지려면 물 끌어와야 돼, 말아야 돼? 물 끌어와야죠. 근데 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갑의 땅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해서 여기서 물을 끌어가지고 양수기로 끌어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갑의 땅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죠. 아까 저 임대차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임대차 했다가는 얘가 땅 팔면 철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채권이니까. 근데 지역권 설정하면 팔던 말던 철거할 필요가
없지. 물권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지역화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타이틀을 이용하는 권리인데 시험엔 잘 안 내요, 저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뭐냐면 여러분 나 전세 살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전세가 아니에요. 그건 임대차예요. 원래 물권이 되려면요 등기 물권행위 플러스 뭐라 했어요? 등기라고 했죠? 물권법상의 전세권이 되려면 등기가 돼야 돼요. 전세권이란 뭐냐면 원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단 전세금을 줘야 돼요.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아까처럼 이 건물에 임차인이에요. 임차보증금 1억이야. 임차보증금 1억이고 나 임차인이에요. 이 건물 경매됐어요. 그쵸? 나 1,000만 원 받아야죠? 나 물권자에 나 일단 쫓겨난 건 당연한 거고 나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잖아. 임차인이니까. 그쵸?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나머지 빚은 나중에 들어와서 하더라도 채권자 사고관은 뭐라 했어요? 안분비라고 했죠? 이게 경매당하면 내가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 1억 원은 다른 채권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뿜빠이 안분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내가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1억 원의 전세권. 그럼 나 물권자야, 채권자야? 물권자니까 후순위 권리자, 뒤에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1억 원을 내가 어떻게 한다? 먼저 가져간다. 우선 배제권.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 있죠? 그것도 사실은 그 채권 전세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에다 등기하면 이거 전세예요. 전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원래 임대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 즉 임차보증금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없으면 여러분 집에 쫓겨나고요. 보증금도 못 받아요. 보증금도 못 받아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받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요. 그건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채권이기 때문에.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직 모르지만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대기업에서 옛날에 기숙사 같은 거 많았잖아요. 저기를 위해서, 사원들을 위해서 기숙사 많이 해요. 요즘 기숙사 안 만들죠? 대신 아파트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원들 집어넣잖아요. 기숙사 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아파트 빌리는데 이 아파트 누가 빌리냐면 법인이잖아.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법인이죠. 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 적용 대상 아니니까 만약 이 집이 경매되거나 팔리거나 그러면 돈 받아 못 받아? 법인은 아니에요. 보호대상이. 그래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법인은 보호대상 아니기 때문에. 법인 무조건 다. 있어요 또. 있어요. 원래 원래는 주택임대차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자연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게 한 거라고. 근데 저건 보증금 낸 게 누구야?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주거생활 안 하잖아. 계약당 사자가 법인이니까. 내가 나면은 당연히 조업받지. 근데 법인은 주거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주택임대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이건 적용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했어요. 다. 요거. 등기했다고 등기 다 등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기업은 괜찮아. 크게 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을 바꿔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선정해서 들어보내면 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바꿨어요. 중소기업은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한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대기업은 아직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중소기업도. 그래서 중소기업도 맨날 기숙사 만들려면 전부 다 등기했어요. 전부 다 전세권 등기.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다 뜯기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적용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일단 유치권은 뭐 많이 봤죠?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보이죠? 뭐 유치권 행사 중임이어서 있는데 나중에 배울 텐데 저건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가 유치권 설정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유치권을 선택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우리 집에다 뭐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죠.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저당권이에요. 동사에 대한 담보를 뭐라 하면 질권이라고요. 부동사에 대한 담보가 뭐다? 저당권이고 동사에 대한 담보가 뭐예요? 질권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면서 우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100만 원 빌리고 싶어요. 근데 100만 원 때문에 우리 집을 저당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명품 백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질권이에요. 질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전당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당포가 질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동사에 대한 담보는 질권, 부동사에 대한 담보는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이게 8가지가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재산권 설명했는데 그럼 채권은 당연히 몇 년에 소멸시효라고 했을까? 10년에 소멸시효라고 했죠? 채권은 소멸시효에 당연히 걸려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 아니라 물권인데. 자, 보자고. 이제 하나 따져보자고요. 점유권.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하고는 상태 한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효에 걸릴 일이 없어요.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 우리 법에 보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다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자, 채권 빼고 소유권 빼고 재산권은 2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채권은 몇 년?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몇 년? 20년. 그러니까 채권 빼고 소유권도 빼요.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을 100년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걔는 여전히 소유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땅이 있어요. 내 땅. 시골에 내 땅이 있는데 내가 50년 동안 방치했어요. 땅. 권리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 땅이야. 그래도 한마디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린 건 뭐밖에 없냐? 제한물권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그잖아요. 제한물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보물권은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이 존재해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된다? 소멸한다. 자,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거예요. 뭘 담보하게 한 거? 은행에서 나한테 1억 빌려줬잖아. 1억 빌려준 걸 담보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담보물권 시간에 배우는데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있는데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도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채권이 존재하면 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니까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이 있는 거지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죠. 당연히. 따라서 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많던데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내가 3년 후에 1억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없어질까요? 말소 안 해도 없어질까요?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고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내가 1억을 다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를 말소해 없어질까요? 말소 안 해도 없어질까요? 응? 그렇지. 말소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증명하면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 담보물권이 존재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된다. 소멸하니까 돈 갚았어 안 갚았어? 채권 어떻게 됐어? 담보물권은 없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 등기 그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게 담보물권의 특징이에요. 부종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전부 다 담보물권에서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하지. 그러니까 유치권만 독자적으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일은 없지. 채권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자적으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제한물권밖에 없어요.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개,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결국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볼까요? 보면 309페이지를 보세요. 162조 맨 위에 보면 1항 채권은 몇 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돈 빌리고 몇 년 버텨? 10년 버텨.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보시면 되죠. 2항 채권 및 소유권 위의 재산권은 몇 년? 20년. 그래서 채권 빼고 소유권 빼고 20년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결국 20년 소멸시효가 걸리는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결국은. 보시면 되죠. 총선에 나와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권의 하나다. 재산권 이외의 인격권이나 가족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첫째,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지 않아야 되고, 일정 기간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권리에서 채권, 당연히 몇 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소유권. 소유권은 항구성으로 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점유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뒷장 넘겨보면 3번에 담보물권은 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은 2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죠? 결국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자, 이게 나왔는데 먼저 기산점. 그럼 채권은 몇 년? 10년인데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냐요? 언제부터냐? 그렇죠?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이 돼요. 뭐 채무분해하고 좀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쉽게 가자고 해버려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해야 돼? 언제부터 진행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권리 행사에 법적인 장애가 없는 때를 얘기해요. 사실상 장애는 포함시키지 않고 법적인 장애가 없는 때를 얘기해요. 거기 나오죠. 310페이지에 보면 166조 소멸시효 계산점이랑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된다. 밑에 보면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것. 그때부터인데. 자, 그럼 보세요. 확정기한부 채권, 불확정기한부 채권, 기한이 없는 채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확정기한부 채권 5월 30일까지 갚아라고 했어요. 5월 30일에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야, 확정기한이야? 확정기한이죠.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되니까? 그럼 권리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어? 5월 30일 전에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월 30일에 갚으라고 했죠? 그럼 5월 30일 이전에는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며칠 돼야? 5월 30일이 돼야지만 권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날부터 10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정기한부 채권 보자고요. 자, 보세요. 비가 오면 갚아라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뭐야? 조건이야, 기한이야? 비가 오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비 와요, 안 와요? 장래 와, 안 와? 오잖아. 그렇죠? 오는지 안 오는지만 생각하면 되죠? 오니까 기한이죠?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비가 오면 갚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비가 왔을 때부터 진행될까? 아니면 비가 온 걸 안 때부터 진행될까? 그치, 정답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죠? 이때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는
권리 행사에 법적인 장애가 없는 걸 얘기하고 사실상 장애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비가 오면 알던 모르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발생했을 때에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채무자가 알던 모르던 채권자가 알던 모르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돈 1억 빌려주고 비가 오면 갚으라고 하고 나 미국 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가 있어서 서울에 비 온지 몰라 나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 왔으니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기한이 없는 채권은 어떻게 할까? 자, 내가 1,000만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언제 갚아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돈만 빌려줬어 그냥. 갚으라는 얘기 언제까지 갚아라 무리가 없이 돈만 빌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난 언제부터 갚으라고 할 수 있어? 나 돈 빌려줬죠? 1,000만 원. 그리고서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줬어요 그냥. 그럼 난 언제부터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빌려주자. 다음 달? 무슨 다음 달? 빌려주자마자. TV 보면 나오잖아. 돈 빌려주고서 바로 갚으라고 하잖아. 그쵸? 빌려주자마자 갚으라고 할 수 있죠. 하면서.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할 때부터.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좀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뒤에 배우는데 의사의 자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채권 몇 년 소멸시효예요? 10년이죠. 근데 이제 단기 소멸시효가 있는데 10년,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은 몇 년? 10년인데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그 3년짜리 채권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의사의 치료비 채권이 있어요. 의사의 치료비 채권. 치료비, 약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 치료할 거 아니야. 그럼 병원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돈 받아야지 병원도. 그렇죠? 그럼 주사값, 입원비 들 거 아니야. 돈. 그 돈은 몇 년에 소멸시효? 3년이에요.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내가 퇴원했을 때부터 3년일까? 아니면 개개의 치료 행위 시마다 3년일까? 간단하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된다?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쵸? 그러면 퇴원해야만 치료비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주사 놓자마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퇴원 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치료 행위 시부터 진행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옛날에 걔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서 나중에 퇴원하니까 여태까지 밀린 병원비 주세요 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랬더니만 앞에 치료한 것도 많았잖아. 그거 빨고 이게 그 퇴원 시부터 3년이냐 치료 시마다 3년 이런 문제 발생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때로 진행되니까 개개의 치료 행위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퇴원해야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개개의 치료 행위 시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맨날 중간정산 하세요. 그쵸? 알겠죠? 뭔 얘기인지. 빨리빨리 정산해야죠. 소멸시효가 몇 년이야? 3년이야.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그래서 병원비 떼먹고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좋은 거 알기죠?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보시면 되죠. 거기 보면 311페이지 거기 보면 맨 위에 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 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는 되죠. 성립시부터. 자, 그럼 아까처럼 시험에 합격하면 찾는다 했죠. 그렇죠? 아,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나 찾아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도 채권이죠. 언제부터 진행돼? 합격할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때는 합격할 때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지금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소멸시효 기간 313페이지에 보면 소멸시효 기간이 나오는데 거기 바로 위에 있네. 3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3번 판례 있죠. 판례 박스에 313페이지에 박스 3번 판례 위에 맨 위에 3번 판례. 민법 163조 2호 소정에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채권 소멸시효 기간 해가지고 10년이고 가로 1번에 3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뭐라고 했어요? 1번에 뭐라고 했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뭐라고 했어?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1년 이내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 1년 이내 기간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걸 얘기해요. 1년 이내 어떻게 되는 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채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요? 매달. 그렇죠? 한 달 한 번 내죠. 한 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죠. 그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맞죠? 소멸시효 3년.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그냥 3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래도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도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되면 된다 했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 가비을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1,000만 원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자는 연리 12%. 이자는 연리 12% 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60만 원을 받기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매달 10만 원씩 이자 받기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원금 1,000만 원 주기로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3년 후에 이 1,000만 원 채권 1,000만 원 이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360만 원 이자죠. 이거 몇 년에 소멸시효? 이것도 10년이죠. 360만 원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쵸?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달마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1,000만 원 나중에 갖고 3년에 갖고 매달 10만 원씩 이자 주기로 했죠. 그럼 이 1,000만 원은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에 소멸시효 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이건 몇 년에 소멸시효? 3년.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에 10만 원씩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그러니까 원금 채권은 10년에 소멸시효 걸리지만 이자 채권은 이거 3년에 소멸시효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 6개월에 60 주기로 했어요. 몇 년에 소멸시효? 6개월에 60씩 주기로 했어요. 몇 년에 소멸시효야? 3년. 1년 이내잖아.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어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 조건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돼. 매달 분기별로 6개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돼. 알겠죠? 뭔 얘기? 그런 건 몇 년? 3년이야. 3년. 어떻게? 3개월 단위건 6개월 단위건 1년 단위건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보면 봐요. 1년 후에 갖기로 했어요. 자, 봐봐. 1년 후에 갖기로 했고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20이에요. 그럼 이자 120은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이지 당연히. 이건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지급되고 끝이잖아.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이건 10년이에요. 근데 이 지분적 이자 채권 전부 다 몇 년? 3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나와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몇 년에 소멸시효? 3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 저런 식이에요. 지분적 이자 채권은. 거기 보면 31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다운표 해가지고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의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는 몇 년? 3년에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봐주면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래서 10월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의사,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돼요. 의사가 쌍꺼풀 수술했어요. 쌍꺼풀 수술. 몇 년에서 몇 주? 의사가 쌍꺼풀 수술했어. 몇 년에서 몇 주야? 3년에서 몇 주 걸리죠? 나 쌍꺼풀 수술했어. 야매로 했어요. 무자극자한테 했어요. 몇 년에서 몇 주일까? 무자극자야, 걔는. 의사 아니잖아. 몇 년? 그러면 무자극자가 더. 10년으로 한다면 무자극자가 더 유리하지. 의사가 불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자격 있는 놈이 더 불리한 거잖아, 그건. 그래서 무면허 의사도 3년이에요. 무면허 시소생이도 3년에서 몇 시에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도급받은 자, 변호사, 변리사 쭉 나오고, 뒷장에 보면 1년에서 몇 시에 걸려나오죠? 근데 3년짜리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년짜리만 기억하면 돼요. 그 외엔 다 뭐야? 3년이니까. 1년이 좀 3년이 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 낼 때 있잖아요. 어차피 객관식이야. 주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1년짜리를 기억하면 1년짜리 외에는 다 뭐예요? 3년인 거지. 그걸 뭐 굳이 다 이게 외우려고 그래. 쓸데없이. 그 1년짜리도 크게 하면 나오죠. 여의노학에 써놨죠. 가로 열고 여의노학에 써놨잖아. 1년에다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의노학. 그래서 여자 뭐냐?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자 대가 및 체납금에 관한 채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권들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식당에다가 한 달치 내요. 한 달치. 식당 맨날 밥 먹어.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만에 정산해. 밥값.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음식점 채권이죠? 몇 년에서 몇 시죠? 1년. 음식점의 채권은 1년에서 몇 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사용료 채권. 뭐에?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애 돌잔치예요. 한복 입어야지. 내가 빌려. 빌리죠? 그거 뭐예요? 결혼식 가도 마찬가지죠? 빌리죠? 다 뭐예요? 그 빌리는 대여료 얼마? 1년에서 몇 년. 의복, 동산의 사용료 채권 1년. 그 다음에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가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도 얼마예요? 1년. 그러니까 노가 다 쉽게 말해서 노역인. 그 다음에 연예인, 유재석이, 강호동이 출연료죠? 출연했잖아요. 출연료 몇 년? 1년의 채권이요. 그래서 연예인도 1년의 채권, 출연료 채권도 1년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민법을 1960년에 제정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이 있죠. 이걸 1960년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2017년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물채권을 특히. 신조상속은 좀 바꿨고 몇 개 조항을 바꾼 적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비우고 있는 민법은 1960년대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럼 1960년대 연예인은 누구예요? 미8군에서 노래하고 딴따라야. 그냥 말로 극장에서 쇼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그 당시 연예인이 1960년대면 미8군에서 노래 부르는 뭐 옛날에 누구야? 하추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극장에서 노래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처럼 TV 개념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공연하고 공연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긴 해요. 지금 근데 이게 돼 있으니까 재석이도 출연료가 얼마예요? 몇 년 내 받아야 돼? 1년 내 받아야 돼요. 재석이 연예인 1년이니까 한마디로 출연료권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송제기해야지 못 받으면 얘들은 보시면 되고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수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몇 년? 1년. 그러니까 학원비 이런 것도 몇 년? 1년. 떼먹으면 안 되고 이건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결 등의 확정한 채권 나오죠. 판결 등 확정한 채권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재석이 있잖아요. 재석이의 출연료 채권은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 소송 제기해야겠죠.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죠? 판결 받으면 판결 받는 순간 10년이에요. 판결 받으면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소송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했잖아. 3년 내에 소송되고 판결 받으면 판결 난 때부터 10년이에요. 선멸시효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끄떡없는 거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 및 소유권 재산권은 몇 년?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효의 중단 나와 있는데 시효의 중단은 그래서 여기 되고. 자, 그래서 그냥 기억하면 돼요. 간단해요. 채권은 몇 년 소멸시효?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몇 년? 20년의 소멸시효. 결국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용익물권밖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이 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그래서 이 확정기한부채권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서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몇 년? 3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그래서 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의사의 치료비 채권도 3년이에요. 그 두 가지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의노학, 요거, 여관 음식점, 그 다음에 의복, 동사의 사용료, 노역인 연예인, 그 다음에 학생, 요거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시효의 중단이 있는데, 시효의 중단은 청구가 있어요. 청구가 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 청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가자, 이번엔. 청구의 대표적인 건 재판한 청구죠. 재판한 청구라는 게 뭐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최고도 있고, 독촉도 있고, 지급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만 해줄게. 지급명령만. 재판상 청구하면 마찬가지 소송 제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지급명령 들어봤어요, 혹시? 지급명령. 지급명령도 시효 중단 사유예요, 저것도. 이 지급명령이 뭐냐면, 친구가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갔어요. 돈 안 갚아. 어떻게? 소송해야죠. 그럼 정신소송제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도 되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독촉 절차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지급명령인데. 그러면 또 그 독촉 절차 들어가서 요즘 참 좋은 세상이야. 거기다가 딱 들어가면 원고, 피고, 피고 누구, 그 다음에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 쓰고,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용증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스캔해서 올리면 돼요. 스캔해서 올리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비용, 송달비 들잖아요. 그거는 카드 결제하면 돼요. 카드 결제하면 돼요. 그게 지급명령이에요. 그럼 이게 지급명령이 신청돼 버려요. 그럼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카드 결제하면 피고 주도지, 원고 주도지에 지급명령이 신청가 와요. 세 장인데 법원이 한 장 보관하고 걔 한 장, 나 한 장 이렇게 돼요. 근데 걔가 받았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2주일 내에 이의 신청하잖아요. 그럼 지급명령이 확정돼 버려요. 그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건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 판결문하고 똑같아서 그거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법원 가서 집행을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집행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급명령.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자면 그렇게 되고, 이의 제기할 여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별 분쟁이 없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단지 돈을 안 갚아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대비하고 싶으면 전 지급명령 신청하면 간단해요, 오히려 저게. 저게 굉장히 편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가 있으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저번에 공인인증서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보시면 이게 지급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 파산자처럼 나오는데 그건 다 지금 볼 거 없고. 뒤로 넘어가서 318페이지 보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있고, 뭐 승인 이런 것도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건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20페이지 보면 시효 중단효력이 나오죠. 그러면 시효 중단효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효 중단에 시효가 쭉 가죠. 가다 어떻게 한다 했어? 스톱. 그리고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렸어요. 9년 후에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면 시효가 어떻게 돼? 중단되죠? 내가 이겼어요. 그럼 다시 몇 년? 10년이에요. 마찬가지 재석이가 9개월 만에 소송 제기했죠?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죠? 판결 받았죠? 몇 년? 10년. 판결 받으면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들로 10년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거 한번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뭐 시효이익의 폭이 나오는데 그것도 볼 거 없고. 그 시효이익의 폭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 보세요. 나 소멸시효 완성했어요. 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소멸시효 완성됐죠? 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죠? 그냥 갚을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냐면 시효이익의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냥 갚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걸 시효이익의 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TV 보죠, 여러분들. TV 보면 그 신용불량자 이런 채권자들 그 이상한 데 넘기잖아. 신용정보에다 이런 데다가 불량채권들. 그럼 불량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 양도인데 채권을 양도받아가지고 전화한다면 채무자들한테 10,000원만 내시면 채무 탕감해 드린다고. 100만 원 채무 탕감해 드린다고. 10,000원 내잖아. 돈 갚겠다는 의사야, 아닌 갚겠다는 의사야? 갚겠다는 의사가 돼버린 거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주장하는 거지, 걔들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나는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잖아. 근데 10,000원 냈잖아. 소송이 완성되는 왜? 걔들이 이제 시효이익 포기한 거라고 소송 제기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머리 아파지는 거야, 이제부터. 한마디 말해서. 그게 정말 내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승인이라고 있거든요. 승인이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걸 승인이라고 해요. 내가 채권자에 대해서, 아이고, 당신 채권 인정할게요. 이걸 승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 돈 안 갚았죠, 지금. 부실채권이야, 지금. 나 돈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마찬가지 부실회사에서 돈 전화하잖아. 10,000원만 내시면 탕감해 드린다고. 그럼 10,000원 보내잖아. 그럼 채권 인정한 거야, 만 거야? 승인이라 이거지. 시효 중단했다 이거지. 10년 더 버텨야 된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나쁜 새끼들 같으냐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내는 순간 그거 가지고 이제 시효이익의 포기예요, 승인이에요. 걔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송 들어가는 거지, 이제. 진짜 승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걔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 다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지들은 5% 사놓고서 1,000,000원짜리 채권이잖아요. 부실채권이면 걔들은 5%, 2% 막 이렇게 사요. 그래 놓고서 이제 나한테는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지, 걔들은. 나쁜 놈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옆에 뭐 시효의 정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보면 꼭 알아야 되는 거. 325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한 때부터 몇 거야?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시효의 정지라는 게 있는데, 자, 시효의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쭉 가다가 스톱한다고 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중단이고, 시효의 정지는 쭉 가다가 스톱! 멈춰요. 그리고 일정 기간만 더 진행되는데 대개 6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천재지변만 1개월이에요. 시효의 정지는 일단 정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근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1개월인데 시효 정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부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한 때 6개월이라고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부부 재산은 공유라고 했어요? 별도라고 했어요? 별도라고 했죠. 부부 별산자라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마누라, 요즘에 사업하느라 힘들어. 돈이 좀 없네. 시집 올 때 가져온 돈 있잖아. 1,000,000원만 빌려줘.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누라한테. 그럼 마누라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빌려주지 당연히. 그렇죠? 남편이 어렵다는데 빌려줘야지 당연히. 빌려줘요. 1,000,000원. 나 받았죠? 나 갚을까 안 갚을까? 당연히 안 갚지. 그거 왜 갚아? 내가 미쳤어? 당연히 안 갚지. 그거 말이라고 해? 당연히 안 갚아요. 갚으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갚으니까 어차피. 나는 송재가 어쩔 거야. 그쵸? 자,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한 70 먹어서 집에서 내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황혼이혼 당하는 거지 이제. 그쵸? 뭐 그런 얘기, 황혼이혼 할 수도 있지. 황혼이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나한테 너 저번에 옛날에 나는 1,000,000원 빌려고 했잖아. 돈 내놔 한다는 거죠. 난 소송제기 하는 거지 이제는. 그럼 나 뭐라 그럴까? 70몇달에 이혼하는데 30몇달에 빌려주면 달래요 지금. 나 뭐라 그럴까? 왜 기억이 없어? 지금 저기도 있는데 거기 계좌 이체한 내역도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어? 30년 됐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소멸시 왔는데 했거든? 채권이 아니야. 채권이잖아.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 소멸시 몇 년? 30년 됐거든? 소멸시 왔는데 했거든? 나 뭐 안 줘도 돼 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부부간의 채권은 뭐라 했어요? 혼인관계 종료 후 몇 개월? 6개월 내는 실효 소멸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혼한 순간부터 몇 개월? 6개월 동안은 실효 소멸하지 않아요. 빌려준 돈. 30년 전에 빌려주고 50년 빌려준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소멸하지 않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 소송 제기해서 받아야지. 알겠죠? 소멸시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거. 알겠죠, 원장님? 아니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동안은 소송 제기하고 그러지 않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 소멸시 완성될 밖에 없으니까 우리 법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몇 개월? 6개월 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원장님?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은데 그것도 천재지변 1개월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 보세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시효가 소멸할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불었어. 쓰나미. 교통 두절. 다 두절. 나 소송 제기해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이 종료한 때부터 얼마? 1개월 내는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요. 안 그러면 나 소송되기 못하는 상황이니까 상황 자체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하죠.